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바로 이 퍼실리테이션의 해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더레이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시오 콰란타 이칵 의장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또 네 분의 멋진 연사분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오플럿 아이카오 법무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슬리 맥킨토시 기업비서 법률 고문 대행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ATA 아이아타에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카 바르가 님이십니다. 법무 및 대외관계국 법률관님이십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모더레이터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다시 한번 아이카오와 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더레이터로서 세 번째 세션을 이끌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만찬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퍼실리테이션, 출입국 절차 간소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또 법적인 관점에서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경험과 관점을 기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요. 발표를 저희 네 분의 연사께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연사분들께서 특별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퍼실리테이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이해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러 각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사분들이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매우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퍼실리테이션, 이 간소화 절차는 또 리소스와 그리고 절차로서 우리의 그 여객들에게 좀 더 스무스하고 그리고 또 심레스한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국제 그리고 또 국가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 통제 프로세스나 그리고 서비스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 책임을 다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합니다. 국가, 그리고 또 공항, 공사 그리고 또 고객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항공 서비스를 우리가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항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중요한 역량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될 때
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나 또한 위협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보안과 서비스 운영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 가능한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법적인 그리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항공 여행의 경험을 안전하고 또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포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항공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적인 분야와 그리고 또 포인트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보호 그리고 사용 그리고 또 디지털화 그리고 또 이 국경에서의 보안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객들, 그러니까 승객들의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시카고 협약에 기반을 두어서 또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1949년 채택 이후로 이제 보시면은 그 부속서 7 같은 경우는 9 같은 경우는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5년 정도의 퍼실리테이션 시스템을 갖게 된 후에 이제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고 현재 우리가 민간항공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도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공 편수와 그리고 여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평균 인구수와 모빌리티 그리고 또한 고령 문제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주제가 점점 더 우리에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토픽 스펙트럼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항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 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정부나 혹은 이해관계자 혹은 뭐 다른 도메인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 각각의 연사분들의 관점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75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egal affairs. 네, 앤드류 어플럿 아이케어의 법률관님이신데요. 법학 전공을 하셨고요. 우간다에서 이제 학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LOMM 항공법에 대해서 라이덴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또 석사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벨스와나의 이제 민간 항공청의 리걸 오피스로 활약을 하셨고요. 법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그리고 분쟁 해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 노력을 해오셨고요.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활약을 하셨습니다. 앤드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알레시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를 아주 이제 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facilitation, 즉 출입국 간소화인데요. 국제 민간 항공 분야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데요.
다른 뭐 안전이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덜 다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률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출입국 간소화 세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규칙과 규정, 출입국의 규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출입국에 대한 뭐 그런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또 그 이상의 어떤 항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만 개의 항공편이 뜬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그리고 1200만의 승객이 하루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화물이 운송된다고 하는데요. 이르는 많은 이제 항공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활한 규제, 제도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경제 부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저희가 따로 부속서 9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요. 먼저 그러면은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 간소화의 개념부터요. 영화를 많이 보시겠지만 Border Security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은데요. Border Security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TV 다큐멘터리인데요. 이제 캐나다, 미국의 그 국경 서비스 관리원들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거의 한 2만 명 이상이 캐나다로 입국하는 그런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데요. 이 TV 다큐를 보게 되면은 전선에서 지금 국경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관리들이 어떻게 그 출입국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잘 보여주는 다큐인데요. 안 보신 분들은 이 보더 세큐리티라는 TV 다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facilitation의 개념은 알레시오가 얘기했지만 이 facilitation은 원활하게 항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화물과 승객이 원활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역 이용도 원활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륙 비행장에서 착륙 비행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출입국 관련된 이민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든지 검역 모든 정비 체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들 간에 이런 것들이 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간에 또 규제 간에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속서 17을 보면요. 부속서 17을 보시면은 보안, 항공 보안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 안전에 대한 부속서도 있는데요. 부속서 9에는 출입국 간소화 facilitation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facilitation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시면요. 거기에 facilitation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cilitation은요. 여러 가지 항공기 인허가라든지 화물과 승객의 출입국을 국경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표준과 공고안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항공기가 이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인허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출입할 때 할 수 있는 승객이나 화물이 국가를 출입할 때의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방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입국 불허 사항들은 무엇이며 뭐 기타 등등 그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정된 공항이 폐쇄가 된 경우에는 다른 착륙지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퍼실리테이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물 운송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또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항공청이라든지 관할 당국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전부 다 총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facilitation의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야가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들이 함께 이 facilitation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제도 또한 많은 부처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관리, 뭐 이제 이민 관세청, 뭐 검역청,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뭐 동식물 위생청, 뭐 화물 운송, 화물 처리하는 부서들, 기타 등등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라든지 승객의 혼잡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운용 업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여행사라든지 그런 이제 관광청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플레이어들 간에 긴밀한 협동이 있어야지만이 원활한 이런 출입국 간소화 절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실리테이션 환경에 대해서 언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업무가 퍼실리테이션에 관련이 있다면 손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손 올라가는 것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업무와. 예, 뭐 몇 분은 손을 들어 주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업무가 사실 여기에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퍼실리테이션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승객으로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이라면은 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객들도 이 규제를 잘 알고 준수를 해야지만이 출입국 절차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비자 없이 어떤 나라에 입국할 수 없잖아요. 또는 뭐 여권이라든지 다른 서류 없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규율들, 규제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누구라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카고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22조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실용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해서 출입국을 간소화한다라는 것이 시카고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각국의 행정법에서 또 이민법에서 이런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부속서 9가 또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SARPS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협약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부속서가 있고요. 89개의 SARPS가 원래 1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2 SARPS가 16판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출입국 간소화 관련해서 442개의 표준 및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말라위 이제 그 장관님께서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저녁 만찬 때도 이제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부속서 9가 많이 진화되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47년도에 이 Air Transport Committee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Air Transport Committee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에어 트랜스포트 항공 운송과 관련된 많은 표준과 권고 사항들을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1949년에 부속서 9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6판까지 지금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개정 사항들이 중요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1982년도에 개정본을 보시면요. 이제 국가의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과 위원회들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항의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자라는 것이 1982년이었고요. 2005년도에 12판이 나왔는데요. 기계 판독 가능 여행 문서를 도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MRTD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항공사고 이제 유가족들을 위한 이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제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2022년도에 16판인데요. 승객 예약 정보 뭐 예를 들어 보건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자 여권 인증이라든지 이런 조항들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승객 예약 정보라든지 보건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됐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NR 데이터, Passenger Name Record, 그리고 iCare PKD, Public Key, 그 PKD 전자 여권 인증입니다. Public Key Directory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협약에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facilitation의 우리 모든 조항들은 시카고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협약의 10개 조항이 facilit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자면은 22조, 23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2조는 수적의 간이화입니다. 수적의 간이화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각 채약국들이 불필요한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공 운송, 항공 여행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23조는 세관 및 출입국의 수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관 및 출입국 수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facilitation 표준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 38조에는 국제 표준 및 이게 채택 그리고 배제입니다. 각 국가법에 이런 국제 표준들을 채택하고 배제하는 뭐 그런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속서 9를 좀 살펴보면요. 부속서 9에서 이제 SARPS가 나와 있습니다.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된 표준 및 권고 사항인데요. 이 순서를 보시면요. 비행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기가 국제 공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착륙을 하잖아요. 이제 그 지정된 공항에 착륙을 하고 이제 승객들이 내립니다. 이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터미널에서 이제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화물이라든지 그들의 짐가방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세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승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추방자라든지 입국 거부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규제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환승 승객들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이라든지 세관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정되어 있던 공항이 문제가 발생해서 폐쇄가 되었다거나 착륙이 불허가 되면은 어디에서 착륙할 것인지 이런 대한 공항에 대한 지침들. 그 다음에 뭐 수색이라든지 구조, 특별 비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도 있습니다. 뭐 승객 매니페스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이나 서류들도 이 부속서 9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도 저희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얘기할 때요. 어제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고요. 공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속서가 18개인데 전부 다 이런 SARPS를 두고 있습니다. 부속서 9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들과 부속서 9는 조금 다른데요.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과 공고 사항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왼쪽에 18개 부속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거의 부속서들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속서 9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서 9는 이 절차와 관련된 것이고 관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조금 기계적이거나 이제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cilitation과 항공보안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봐야 합니다. 저희 수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주로 보안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소화와 보안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출입국 간소화하고 항공 보안은 서로 경쟁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협력하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거든요. 둘 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보안은 이 안전, 이 비행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다. 거기에는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입국 간소화, facilitation은 적법한 서류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ICAO에서는 많은 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주제,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된 지침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 facilitation도 필요합니다. 거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facilitation 절차들도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뭐 상황이 아니라 뭐 납치가 있다거나 뭐 폭발물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 국가는요, 거기에 대한 facilitation 절차들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비행이 회피 비행, 회항을 해서 뭐 지연이 있더라도 여정의 연속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객들은 계속 그 여정을 마쳐야 한다는 그런 규율들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facilitation 절차 중에는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내 난동 승객 때문에 비행이 중단되거나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경우 비상 착륙을 하거나 다른 데로 착륙할 경우에 거기에도 facilitation 절차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 액세스가 부여되고 착륙 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약국은 그 기내 난동 승객을 연행해 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facilitation의 특별 주제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항공 사고의 피해자들한테 또는 그 유가족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비행기에는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타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족들이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해당 국가의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입국 절차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4.2에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주제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공을 통해서, 공항을 통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1차 방어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불법 입국을 하거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공항이 1차 저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표준 및 권고 사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facilitation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권고 사항이지만 곧 표준으로 저희가 승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facilitation의 방해 요인들,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들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출입국 간소화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요. 사실 각 국가가 관리 방안들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요, 채약국들은 이런 문제들의 발생 시에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관리 조치가 별도로 마련될 것을 저희가 권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24년은요, 아이케어가 퍼실리테이션의 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케어 퍼실리테이션 글로벌 서밋이 올해 리야드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가 됩니다. 2024년 5월 21일에서 22일인데요. 이 퍼실리테이션 글로벌 서밋은 과거, 현재, 미래에 75주년을 기념하는 항공 운송 출입국 간소화를 기념한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부속소 9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각 채약국들이 어떻게 하면 출입국을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제도 강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뭐 공중 보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더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배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활동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노력들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와 함께 또 리야드도 참석하셔가지고요, 꼭 그 퍼실리테이션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한 항공 운송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앤드루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acilitation Summit에 대한 홍보도 해주셨는데요. 항공 보안과 또 그 Facilitation은 협력적인 분야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어서 각 국가가 이 퍼실리테이션 이행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Q&A 세션 때 더 이제 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를 이제 모시겠습니다. Secretary and Acting 네,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레슬리 맥킨토시 법인 비서 및 법무자문위원 대행이신데요. 법률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계획, 그리고 또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여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뉴질랜드 민간청과 86년부터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한 그런 경력을 쌓으셨고요. 그리고 아이아타에 합류하신 후에 위원회 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이카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저희 업계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퍼실리테이션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소리가 더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퍼실리테이션이 중요한 부분 그리고 SARPS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할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또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시간과 그리고 수집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원국에게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항공의 법률 그리고 또 민간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항공사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 완전하게 그 권고사항과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 항공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운송을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 그리고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여객과 그리고 화물을 운송할 때의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빙하가 보입니다. 그 수면 위에 보시면 정부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요구되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I, PNR 그리고 또 건강 데이터,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랬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점점 부상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국과 그리고 또 20조항의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항공사가 공개를 해야만 하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항공사가 또 전송해야 하는 또 다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짐 관련된 부분, 배그 태그 넘버 같은 것들도 개인 정보인데요. 거의 60페이지 정도가 있고요. EU 데이터 전송에 대한 거는 20페이지, 그 다음에 영국은 15페이지, 브라질은 9페이지, 그리고 또 컨트랙트는 4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트랙트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공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또 시카고 협약의 의무사항과 그 국가의 보호법과의 그 연결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의 그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선 국제 데이터 전송은 물리적인 운송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약 방법이 있는데요. 복잡한 여행 일정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항공사와 그리고 인터라인 그리고 공동 운항의 경우 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예약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간소화 과정이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또 요건이 있지요. 국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카오 살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사는 각 국가에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일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ASA의 요건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체제가 AOC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약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그 위치마다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법 그리고 또 정보보호법을 적용할 때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법들은 이런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커머스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각각의 그 국제 민간 항공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의 그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관할권에서 다른 관할권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공 운송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떠한 종류든 데이터 보호법을 그리고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수년 동안 이런 법이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강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개인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법을 시행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EU에서의 요구 조건을 보시면요. 데이터 정보를 국가 간에 전송을 할 때 그 필수적인 그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법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의 데이터 보호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GDPR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타 관할권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스하게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권 사이에 사람들이 운송이 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EU의 그 적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한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이송을 하게 될 때, 전송을 하게 될 때 이 적절성,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EU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을 때 이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좀 샤프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시민인 메리의 경우는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사를 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메리의 경우는 EU법이 적용이 되나요? EU에 있어서 아니면 캐나다인가요? 왜냐하면 캐나다 시민이라서 아니면 브라질인가요? 왜냐하면 브라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인가요? 자, 그리고 EU가 만약에 이 PNR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브라질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그럼 항공사는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고려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 처리 자체에 대해서 상충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여러 관할권에서 처리되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규칙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어서 서로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U의 경우는 법적인 목적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그런데 어떤 국가에서는 매번 동의를 표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샤프한 그런 예인데요. 근데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존이라는 승객이 있는데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알제리아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이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캐나다 항공사를 타고요. 프랑스에서 갈아타고요. 알제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트랜스퍼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세 개의 관할권이 있는데요. 그 법적인 요건은 어느 나라를 따라야 될까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바로 건강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할권 사이에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 어떠한 관할권의 법을 따라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준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만 이 운송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샤프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PNR 이행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70개, 아마 68개 국가가 PNR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25개 정도의 국가가 남아 있고요. 점점 더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속서 9에 따라서 이제 요구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R의 경우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제3국이 그 정보를 그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꼭 전송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적정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한 양자의 협정이 또 양국 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3국이 PNR을 필요로 하잖아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그 유럽의 항공사는 이걸 준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부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ASA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SA의 경우는 이런 권리를 주는데 이것과 그리고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간에 상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상황은 점점 낙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3국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렌드가 그 항공사가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PNR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점점 더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NR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법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되니까 제공을 하는 그런 항공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담당 부처에서 본국의 담당 부처에서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멤버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이 준수를 하지 못해서 이제 운항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ASA가 거버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done to raise awareness of this? 이 이슈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법적인 잠재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9월에 저희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이카오와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저희가 수백 명이 모여서 데이터 보호와 그리고 민간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원들, CAA,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OECD 같은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날 여러 토론을 거쳤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서가 지금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인 보호법 전문가들이 항공사의 그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로펌이나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한 2, 3주 후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요.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사의 그 데이터 수집, 그리고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한 그 민간 항공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새로운 개인정보법이 등장했을 경우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PNR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백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충되는 법적인 기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또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것인데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해서 그 관할권에서 사용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되는 데이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법적 체제를, 그러니까 법적인 그것을 이제 체제를 만들 때 이제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현지화되게 되면 프로세스 타임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항공사의 그 결정 시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 운항의 경우도 좀 더 스무스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현재 이런 한 국가의 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큰 페널티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곧 저희가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이슈는 복잡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토론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자 간의 이니셔티브가 OECD와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자 간의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민간 항공을 위해서 채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제적 도구 그리고 가이던스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아이카오와 함께 협력을 하고, 그리고 OECD와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좀 고위급의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사들이 데이터 정보 그리고 데이터 규제를 개발하고 준수한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es.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PRM 같은 경우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슬라이드가 그 레슬리께서 사용하신 그 슬라이드, 네, 새로운 슬라이드이셨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how partner
네, 다음은요. 조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영주 변호사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기여 공헌한 바를 이제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M&A 크로스보더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국경 간 계약 체결에 많은 업무를 해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운송 업체들 한국에서 영업을 할 때 많은 그 법률 자문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본 아이케오 법률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역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레슬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중복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GDPR, PNR 문제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제 레슬리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발표를 할 건데요. 한국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알아야 하는 한국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슬리가 얘기했지만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여러 국가 간의 상이한 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 섹터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정보를 관리자고요.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각 국가의 법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우리가 정렬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법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일단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법에 대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규제, 이 법률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며 실제 사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한국 법에서는 생존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또는 사진도 개인정보로 간주를 합니다.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역시 개인정보로 간주합니다. 조합의 용이성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조합의 용이성이 그 어떤 시간과 비용과 기술이 요구되는지와 관계없이 조합을 해서 알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명화된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명화된 정보는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가명화된 정보도 역시 개인 정보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법에서는 무기명 정보, 어떤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개인 정보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정보는 한국법에서도 개인 정보로 간주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익명의 정보도 개인 정보로 간주를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도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이제 개인 정보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ID라든지 행동 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PIPC에서는 이 위원회에서는 ADID라든지 개인 행동 정보에 대해서 개인 정보로 간주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관리자인데요. 이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라는 것은 일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라든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수집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의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이런 개인정보 컨트롤러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라고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 파일은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노테이킹이라든지 문서화는 그 개인정보 파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정보, 그런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다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핸들러라는 개념도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법을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보호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이용할 거라면은 사업자는 반드시 그 면허를 획득한 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이용할 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을 지켜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사전에 그 데이터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바뀐다면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개인정보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그렇습니다. 주요 대형 항공사에서는 예외를 적용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에도 법이 있는데 이 한국 법 제도에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그 다른 어떤 이제 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고용 계약 같은 경우에 뭐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래서 또는 항공 서비스 구매 계약, 고객과 항공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인데요. 역시 여기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과는 다른 동의입니다. 제3자에게 동의하는 것은요. 여기도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법에 따라서 만약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예외가 되고요. 그리고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상에서 이민 출입국 관리법이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만약에 제공해야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또는 검역법이라든지 항공보안법도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국제 민간 항공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3자에게 제공할 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법 체계 하에서는 그 예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개인 수집 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입니다. 그냥 제공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위탁 처리는요. 제3자에게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요. 위탁 처리는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관리자, 그 컨트롤러가 이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맞게 컨트롤러의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집 동의서만 가지고도 처리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은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도 해야 되거든요. 국외 이전이라는 것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정보를 해외로 가져나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역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이전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별도의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외 이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공지는 해야 됩니다. 데이터 주체에게. 여기 한국에서는요. 국외 이전이 허용이 되는데요. 이 상대 국가 또는 상대 조직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국외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도 상대 국가나 상대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은 동의 없이도 국외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이제 정부를 공식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뭐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이제 서로 상호 인식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에 대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 폐기는 이제 그 만료 기간, 이제 수집 목적이 이제 만료되었을 때 또는 이제 뭐 회원 탈퇴를 했을 때라든지 그런데 또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 해고 이후 3년간은 고용계약서를 뭐 이제 보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유출이 이루어지면 72시간 내에 이것을 데이터 주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는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30일 동안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게재해야 됩니다. 또는 이것을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역시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재 조치나 이제 벌금 부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매출의 3% 이하 수준까지 이렇게 벌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7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한 뭐 10억 원인데요.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과 관계없이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면은 그런 것을 뭐 원인을 제공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항공사들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관할 당국, 대한민국 정부 관할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한 벌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난해 2023년 11월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할 당국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가 될 것인데요. 항공사들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외 이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논의를 했습니다. 피파에서 이 동의서 없이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그 항공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 매출 3%까지의 벌금 할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공사들이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그 항공사가 이제 3% 매출의 3%까지의 벌금 할증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항공사가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해외 항공사에 그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적용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 정보를 판매한 경우에 그 감옥을 간 적도 있어요. 2020년도에 어떤 개인이 이제 돈을 받고 개인 정보를 판매했는데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부과받았는데요. 3억 원 정도, 거의 22만 4천 불 미국 달러로 하면은 그 정도의 벌금도 부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제 수색 앞 이제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상대방에게 조사받는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네 자리를 제공했어요. 누가 이제 신고를 했느냐. 그래서 모바일 이제 휴대폰 전화 네 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것도 법원에서는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 제공이라든지 초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이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간주해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 목록도 역시 그 대법원에서는 개인 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들 있다는 거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슈들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항공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벌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벌금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매출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 관련 매출에서 이제 전체 매출로 그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 기준으로 퍼센트를 부과하게 되면은 벌금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항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위반을 할 경우에 더 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을 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개인들이 그 동의를 할 건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라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였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강제했었거든요. 그걸 해야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뭘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데이터 주체들이 이제 그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관리자들에게 그 개인정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법 신설되는 조항이고요. 제가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할 국가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법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전체 매출의 3%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이제 제공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은 이 그 수속 절차 어떤 처리 절차가 위배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 항공사들 뭐 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가마다 편차가 있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혼선을 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수집 그리고 AI와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수집할 때 모든 국가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Legal officer from 네, 에리카 바르가 아이카오 법률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카 법률관님은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따셨고요. 그리고 또 아이카오에 함께 하신 이후에 DGCA 그리고 또 DGCA의 법률관이시자 그리고 또한 여러 결정, 법령 결정 그리고 법률 위원회 등에서 여러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네, 에리카 법률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려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2023년 기준이고요. 좀 새로운 그리고 또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러한 지금 리포트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개의 항공사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멤버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만 5천 건의 정도의 이벤트가 57개 항공사로부터만 오는 숫자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인시던트가 568건의 운항
중에 한 건의 인시던트가 발생을 한 게 2022년, 2024년은 485낭건당 한 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수가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것이 다 폭력 사태로 이루어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좀 더 깊게 살펴보시면요,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그 지표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이 비준수라고 하는 그 non-compliance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벨트를 차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This doesn't necessarily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나 혹은 남용이나 이런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승객의 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그 비준수하는 행동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물리적인 폭력을 보시면요, 6천여 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17,000건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리카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계의 관점과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즉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난폭하고 방해가 되는 승객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카오에서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6개의 그 규정들을 보았을 때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점 더 이런 난동 승객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비준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몬트리올 프로토콜의 성과,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항공 커뮤니티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몬트리올 의정서 비준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토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프로토콜이 항공기 내 범죄와 기타 특정 행위에 관한 협약 개정 의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3년 9월 도쿄에서 서명을 했고요. 몬트리올에서 2014년 4월 4일 완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행은 2020년부터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도구였고요. 현재 47개국이 의정서의 당사국입니다. 도쿄 협약은 187개국이 당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현황이 이제 시행이 된 이후에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도쿄 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도쿄 협정의 경우는 항공기 또는 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등의 안전이나 기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협정에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쿄 협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대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도쿄 협약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그런 국가와 그리고 설립이 필요한 관할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협정의 경우는 항공기 그 에어크래프트 커맨더 그 사령관의 권한에 대해서 자세한 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가지 현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점점 더 승객의 난동, 소란 사건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일된 보고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보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항공사에서 받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수집 경로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 관할권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서는 해당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가 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런 법률이나 규제가 있거나 혹은 공동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제 항공 보안 관련 협정을 보았을 때는 특정한 굉장히 특별한 심각한 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보타주나 납치와 같은 것들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동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basically to insufficient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증가함에도 이와 관련된 프레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의정서의 주요 성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협정과 의정서 그 프로토콜을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권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할권이 가장 기본적인 동의에 있어서 합의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쿄 협약에서는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등록국이 적절한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착륙하는 국가 그리고 운항 국가도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등록국 시스템 외에도 이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착륙국, 기착지와 그리고 운항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그 관할권,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또한 이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상이한 그런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그 국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의 경우는 이 관할권이 서로 다른 국가와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소송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진행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그 관할권이 있을 경우에 특히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권 확대의 예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몬트리올과 도쿄 협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 국가, B 국가, C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등록 국가 그리고 또 사업자, 목적지 그리고 착륙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객이 탑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종사가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A 국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록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쿄 협약의 경우는요, 이 국가가 ABC 국가로 나눠져 있을 때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아니라 도쿄 협약에 따라서 만약에 다시 회항을 하게 되면은 A 국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국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이고 관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필요로 하는 행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계속해서 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발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B로 이제 목적지로 B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국내의 프로토콜 그리고 또 시행법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할권은 B가 아니라 A 국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난동 승객 때문에 B 국가로 가지 않고요. 그 C 국가에 만약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도쿄 협약에 따라서는 C 국가는 그 어떤 관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승객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가들이 몬트리올 프로토콜을 비준한다면 이 세 개 국가 모두 다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난동 승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적절한 시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몬트리올 프로토콜을 비준을 했을 때와 도쿄 협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제재가 대부분 활용이 되는데요. 이 제재를 보시면 심각한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법률에 따라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정한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제재가 효율적으로 난동 행동에 취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제재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이 의정서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기내에서 범죄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절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절한 형사, 행정 또는 기타 형태의 법적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제재 실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착륙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운영자의 국가에서도 위반이 된 경우까지도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착륙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의 국가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적합한 상황에서 제재가 가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인플라이트 시큐리티 오피서 기내 보안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에어 마샬이라고 부르는데요.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는 이 인플라이트 시큐리티 그 보안
기내 보안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이 IFSO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에어마샬 혹은 IFSO가 그 커맨더의 교체 없이도 그리고 직접 이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간의 협정에 따라서 IFSO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자 간 혹은 양자 간의 협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이 IFSO가 탑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현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전혀 바꾼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달성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성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는 저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늘 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난동 그리고 무질서 방해 행위가 도쿄 협약이나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행위가 무질서 방해 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무질서하거나 혼란을 이야기하는 위반 행위나 그리고 기타 행위의 목록에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크루와 그리고 또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공통의 이해는 이렇습니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요, 새로운 난동 종류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아니면은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행동이 발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 10117에 게시되어 있는 MP2014가 있는데요. 이것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한 한 이 목록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어떤 특정한 법을 꼭 고안을 해야지만 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가들이 또 몬트리올 의정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한 모범 법률, 그리고 또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도입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그러니까 어펜덕스 1 그리고 부속서 B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서 10034가 있습니다. 프로토콜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범죄 및 특정 기타 행위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10117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난동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에리카 법률가님. 아이카오가 어떤 특정한 그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없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